제가 늘 같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또 이런 행사를 해서 더 반갑고요. 우리 자유교본이 사실 지향하는 게 뭐냐면 혁신을 하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뭔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방법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것들을 누군가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분노의 에너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화가 나거든요. 아, 이런 문제 왜 해결 못해? 라고 할 때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가장 긍정적 에너지로, 이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냐?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그 해법을 잘 찾아내는 사람, 그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이라는 게 바로 자유기업원이 지향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던,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야, 그 문제 왜 우리가 못 풀고 있었지? 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갇혀 있다가 아무도 그것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누군가 찾아냈을 때, 그때 박수 치고 돈도 내주고 야, 너 잘했어, 너 멋져, 그러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세계관, 우리 또 이 변형 리더스 포럼, 그런 그 기업가들과 함께하는 포럼이기도 한데, 그런 모임과 함께 자유기업원은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이 펼쳐지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세계를 경험해보는 이런 삶을 항상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5년간 자유기업원이 그런 활동을 해왔고, 오늘 또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스타트업 아주 현장에서 그러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존경하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행사 끝까지 같이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환호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 박수로, 또 중간중간에도 박수로 또 즐거움을 같이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받고 서울 기준 1시간 내에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언니라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황조은이라고 합니다. 다들 강남언니 서비스 아시나요? 네. 아마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오늘 주제들처럼 뭐 저희도 그 기존에 있던 의료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통을 겪고 있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의 엄보은 이사라고 합니다. 로톡은 변호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한다는 모토를 갖고 이제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갈등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진짜 스타트업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좀 진솔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스타트업에 합류하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 10년 정도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기자로 근무할 때 타다 사태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치부 기자로서 그 국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뭐 간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 좀 뭉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 벤에서 타다를,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벤에서 이렇게 타다의 그 마크를 이렇게 뗄 때 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게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그 임원진들이랑 같이 봤는데, 우리도 이제 끝까지 조심해야겠다. 작은 승리에 좀 도취되지 말고
어떻게 국면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2의 타다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심지어 막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휴지를 이렇게 챙겨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스타트업의 일상으로 되게 느껴져서 되게 덤덤하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타다 금지법이나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직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뭔가 우리가 지금 그 이런 조직들에서 한 명 한 명이 헤쳐나가고 있는 일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타다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그 스타트업의 본질인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담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본질이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런 자체가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일상?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마이크도 들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영화에서 보셨던 그 치열한 그 업무 현장들을 오늘도 뭐 저희는 그것들을 다 수행을 하고 왔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잘 정제된 그런 스타트업의 표본의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이 발의될 때는 제가 그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사실 제가 옛날에 타다금지법 발의되고 이제 의결되는 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쓴 게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데 어쨌든 타다금지법은 악법입니다라고 이렇게 글 썼던 게 있는데 너무나도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사실은 원래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막아야 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법 개정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너무 참 참담했고 저희가 사실 저희도 그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자체가 규제가 되게 허들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보건 의료다 보니까 되게 허들이 높은 편인데 저희도 사실은 너무 불안하고 직접 그게 이제 시각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맨날 불안하게 살았던 거 말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뭔가 되게 현실감 있게 되게 다가오고 그 아까 저 똑같은 포인트 있거든요. 어미사님 그 찍 그 소리 날 때 약간 되게 슬프더라고요. 되게 슬펐고 우리도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따가 제가 썰이 하나 있는데 그 가장 그 상상하기도 싫은 가장 싫은 순간이 언제였냐 그 질문 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저희는 사실 서비스 종료를 한번 당해봤어요. 예, 저희가 한 4개월 서비스를 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고 여담인데 사실 아주 타다가 계획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이제 기록을 남겼던 거잖아요. 결국엔 그 모든 당시의 상황들을. 그래서 타다 다큐멘터리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팀에서도 좀 영상들을 남겨놓고 있어요. 나중에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합법화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모든 기록들을 남겨서 과정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많은 분들께 좀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참담하게 봤습니다. 제가 강남 언니에 온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의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뭐 외부에서 굉장히 뭐 좀 부정적인 뭐 의견이 저희한테 오거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하는 거는 되게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오히려 그걸 잘 넘으면 회사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부정적으로만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위기가 오면 이거를 회사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거를 대하는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 강남 언니 안에서 좀 되게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이 태도에 대해서
모두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이건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검색해 보시면 그 강남 언니 개인정보 유출 뭐 약간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헉, 얘들 미쳤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히스토리를 몰랐는데 기사로 접한 거죠. 그 방통위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그 결과가 기업한테 통지가 되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기사로 보게 된 건데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날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서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게 어떤 과정으로 그 과징금을 저희가 물게 됐는지 좀 그런 거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해킹이 있었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뭐 피해가 있었고 정말로 정보가 유출됐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약관을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들어가야 될 문구가 빠져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잘못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팩트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우리 실제로 잘못한 건 없는데 약관 한 줄 이렇게 한 거야 정도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제가 수습을 어느 정도는 좀 됐다 싶을 때 회사의 좀 전체 그 방에 엄청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터지면 왠지 우리 회사는 똑같이 대응할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너무 보기 싫다. 좀 이렇게 해서 그 후에 논의를 좀 몇 번 가져가지고 회사에서 그 제가 위기 관리 조직이라는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좀 보기 싫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위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좀 들춰가면서 계속 봤고 좀 지금은 많이 그 다들 생각하는 위기 수준이 위기의식이 좀 안착이 돼서 뭐 그 조직은 굉장히 페이드아웃하면서 와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바로 이걸 알려야 돼.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조금은 안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만 돼 있으면 마인드셋만 돼 있으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초기에 마인드셋을 다잡는 거 그게 안 돼 있는 순간이 안 돼 있는 조직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건 아직 없었고요. 다만 하루하루 좀 이렇게 변협이 저희를 공격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약간 고사시키기 전략이거든요. 지치게 하고 혁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괴롭힘으로써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발목을 잡는 식으로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개선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회사의 중요한 리소스가 그러한 공격에 대응하느라고 이제 허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날 밤에도 당연히 야근을 하면서 변협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이 시간에 이런 소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날 밤에 많이 술을 많이 먹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내가 내 담당이니까 끝내서 저렇게 실력 있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이 법률 시장의 이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겠다. 거기에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원래 트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날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그런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인지하면서 이 족쇄를 얼른 풀고 다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배달약국이라는 그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아직 비대면 진료나 원격 조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제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네거티브한
법도 없고 포지티브한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그런 리걸 리스크를 조금 너무 감당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좀 서비스를 저희가 빨리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아서 한 3, 4개월 이제 서비스 운영을 못 했는데 사실 더 잘 된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까? 결국에는 피봇한 게 사실 닥터나우였어요. 더 저희한테는 기회가 됐고 그때 저희 팀원들이랑 오히려 그냥 정지된 김에 그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 스타트업의 결국에 본질은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빨리 피보팅 전략을 써서 닥터나우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되게 참담했어요. 사실 경영진들은 괜찮았어요. 우리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 한 번쯤은 저희는 막힐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주니어 팀원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되게 미안하고 제 담당이니까 되게 미안하고 면목 없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로톡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소 고발 뭐 이런 거 많이 당했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그냥 저희가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것뿐인데 정지당할 때는 조금 마음이 좀 달라요. 그때는 좀 정말 참담한 마음밖에 없고 조직 내에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뭐 부담도 되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회사에 올라오는 리뷰를 계속 읽는데 지금도 퇴근하기 전에 항상 그날 그 이용자들의 리뷰를 읽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본인이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단지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아는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입자 사례였는데 집주인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방어를 못했던 사람이 저희가 15분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2만 원 정도 내면 변호사랑 15분간 통화할 수 있는 상품이 제일 싼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한 다음에 내가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집주인한테 가서 아니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거라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러고 그 감사함을 리뷰에 담았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별로 돈이 안 되는 고객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리뷰가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잘 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연결시켜 주면 이렇게 뿌듯한 일들이 늘어나겠구나.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저 스스로를 도취시키는 것 같아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거죠.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리소스를 설득해서 끌어오고 외부 리소스를 동원하고 그래서 세운 바를 달성해 나가고 달성했을 때 기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삶의 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죠. 친구들 막 노예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데 주관적으로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던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언제 또 이렇게 거대한 싸움판에 중요한 담당 임원으로서 기득권의 상징인 대한변협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싸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드라마타이즈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한 큰 싸움에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겨가고 있고 기득권들과 싸우면서 나의 싸움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좀 클리셰 같긴 한데 행복합니다 매일. 오늘 정책 토크 콘서트인데 저는 아직은 강남 언니 관련한 정책이나 규제 이 얘기는 못 드리고 있긴 한데 아마 이 질문도 다른 대답인데요. 회사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뭐 이렇게 제가 조앤이거든요, 닉네임이. 그래서 조앤이 하는 일 덕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 언니를 알게 됐어. 강남 언니 기사 나온 걸 보면 너무 뿌듯해해.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 회사 슬랙 메신저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이유냐면 그 2년 전에 저는 그 카카오벤처스라는 VC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평온하게 잘 다니다가 강남 언니에서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분이 대표님을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 언니라는 서비스 이름만 알았고 저 스스로 사회적으로 그 성형에 대한 편견도 저는 되게 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되게 자극적으로 의료 광고 이렇게 내보내는 앱 아니야? 뭐 대표님도 비슷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 미팅은 잡혔으니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창업자한테 제가 홀려 들어가서 3시간을 대화를 한 거예요. 제가 되게 혼자서 울타리에 좀 있었고 여기도 굉장히 IT 기술로 이렇게 의료 서비스 시장을 혁신하려는 곳이구나. 하나의 스타트업이었구나. 라는 좀 대반전의 인상을 가지게 돼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오게 되는 결정을 하기에도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강남 언니 관련 기사가 강남 언니 경찰 압수수색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여기를 신뢰하고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하지만 그 창업자분과 그리고 앞으로 그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미션을 좀 많이 신뢰를 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직원분들은 여기가 되게 오고 싶긴 한데 뭐 가족들이 반대해서 아니면 회사 서비스 이름이 별로라서 이런 것들로 입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많은 한계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서 2016년에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우리 회사 서비스 이름도 알려져서 가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팍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서서히 반응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우리 이런 뭐 조선일보의 기사가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날 아침에 업무 시작하면서 슬랙 메신저를 키면 사람들이 이거 아빠가 찍어서 보내줬다 하면서 신문을 찍어서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 사람들이 되게 뿌듯해하고 또 직원분들의 가족도 되게 뿌듯해하고 그래서 제가 강남 언니를 알리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대회에서 되게 반응이 오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그 인식이 계속 좀 변하는 걸 보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적인 모임을 잘 못 가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 사적 모임을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을 만나서 그냥 재밌게 친구들이랑 식사하는데 닥터나고 앱을 저한테 추천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뭔가 희열이 있더라고요. 와, 다른 사람 통해서 닥터나고 써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막 진짜 막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못 드리긴 했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그 소비자분들께 그 응원 메일이 자주 와요. 자주 오고 또 이렇게 서비스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이런 거 추가하면 어때요? 뭐 이런 거 어때요? 그럴 때가 너무 감사하고 제일 기분 좋고 막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유감한 분이신데 막 7시 8시에 애매할 때 오후 7시 8시에 애매할 때 응급실 가기엔 사실 너무 돈도 부담스럽고 경미한 증상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이 이제 막 병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 받고 그냥 약 배송 이렇게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리뷰 남겨주실 때 되게 기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책과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호적으로 저희를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가격리자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가 그 보건의료 그 인력이 너무 그 적다 보니까 일단 자가격리 시키면 그냥 그분이 아프든 어떻게 되든 신경을 못 써줘요. 근데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그 자가격리 센터에서 닥터나우를 이렇게 이용해서 진료받고 약 배송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 섹터에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서비스의 효용을 좀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강남 언니의 문화랑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해결하기 되게 싫잖아요. 특히 뭐 이제 대학생분들은 조별 과제를 하는데 막 뭐 이렇게 잘 안 하는 애도 있고 항상 누구만 하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협업하는 과정에도 뭐 항상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도 없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뭐 요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아까 제가 위기 쪽은 얘기를 따로 했었지만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이거를 저희가 협업을 잘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계속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내고 변화하려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뭐 어떤 문제를 찾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하거든요. 논쟁을 해요. 심지어 이제 뭐 대표, 뭐 부대표, 뭐 팀장 이렇게 직급 체계로 스타트업은 논의를 하고 이런 보고 형식은 크게 없다 보니까 거의 대표랑 다이다이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사실은 뭐 감정이 상할 일이 없는 것이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도 어떤 결론이 나요. 근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결론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논쟁을 했고 이게 회사를 위한 결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거기에 커밋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정말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2년 동안 다니면서 그 모습이 가장 저는 회사에서 빛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원칙만 있으면 뭐 이게 우리가 뭐 복지가 좋아요. 뭐 우리는 뭐가 보장돼요. 약간 이런 거는 되게 부수적인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는 거, 변화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 이런 조직 문화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부수적인 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는 굉장히 다 많은데, 부수적인 거 같아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싱글분들이 많으니까 회사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자취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 회사에서 보통 사람들 뭐 전세 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의 이자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에 사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당 월 25만 원이 이자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분은 50만 원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뭐 우리가 돈을 더 줄게 약간 이런 복지로 만든 건 아니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뭐 주거 비용에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복지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추가를 하고 있고 2년 전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또 없나요? 많잖아요. 아까 막 주 6.5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제가 되게 굉장히 들으면서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연하게 출퇴근 제도가 있고 지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출근을 활성화할 거긴 한데 일을 해보니까 이게 꼭 모여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란 걸 안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온라인에서 잘 논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차 좀 사람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특히 주니어 분들의 만족도가 그래서 되게 높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한 건 아닌데요. 저희는 직급이 낮은 순서대로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이 가장 빨리 퇴근하고요. 그다음에 팀원들이 퇴근하고
팀장이 퇴근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은 퇴근하지 않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업무는 낮에 뭐 회의에 들어가거나 다른 팀 다른 임원들과 회의를 협의를 하거나 외부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팀장들이 가지고 오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름말을 타주고 고쳐주고 의견을 준 다음에 모두가 퇴근하고 나면 그때 제 업무를 합니다. 혼자 남아서. 근데 이게 저는 맞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차이라고 하는 게 짤이 있어요. 한국 군대는 유사시가 발생하면 이 병장들, 병사들 위주로 돌아가고 미국은 장군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퇴근시키고 장군이 남아서 이제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조직 문화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러니까 식비가 리밋이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저희는 다 제공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 이용 시에는 뭐 직급 상관없이 전 직원 모두 다 택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그 코어 타임, 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가 코어 타임이거든요. 코어 타임에만 사무실에 있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조금 더 유연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급여 날에는 거의 4시 되면은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저희만 남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발전, 그러니까 저희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 부정기사가 막 나오고 이러면 저희 팀원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저희가 맨날 신규 크루 인터뷰를 하면 저희는 상호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우리 검증하시라, 닥터나우를 한번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주세요 하니까 100%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닥터나우 그 제도 괜찮냐, 규제 괜찮냐. 항상 뉴스를 쳐보니까 맨날 뭐 고소당했다 그러고 뭐 국정감사 뭐 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희 크루,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있는 동안은 본인이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성장이 우리 서비스의 성장이고 우리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듣고 싶은 뭐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개발 같은 거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 책은 뭐 2권씩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제 그건 있어요. 그 회사에 이렇게 식비 카드가 있거든요. 한 10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점심 되면 가져가서 많이 드시고, 그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식비를 산정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뭐랄까 좀 이렇게 점심은 좀 아끼고 저녁은 지인들이랑 좋은 거 먹고 싶고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점점 더 팀원들과 식사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안 그래서 이분 스타트업 되게 빡세게 하는데 점심 저녁이라도 재밌게 막 놀고 먹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더니 저희 회사 문화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이제 11시만 되면 이제 메뉴 정하고 이제 3, 3 모여서 막 토론을 해요. 오늘 뭐 먹지. 계속 진지하게 진지하게 토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처에 맛집 탐방하는 이제 그런 재미로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다만 이제 스타트업은 업무 성과를 진짜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은 이제 업무 성과니까 이분의 어떤 그 출퇴근 근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분이 그럼 자유롭게 업무에 임하되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롤을 할 수 있는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되게 조직 문화가 되게 유연하고 좋아 보여도 실제로 만약에 오시면 약간 본인의 그 업무 성과에 대한 것들은 아주 빡빡하게 볼 수밖에 없다. 약간 그게 환상이랑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스타트업 막 이렇게 생각하면 문화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업무 평가 문화는 조금 빡빡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의 지금 역할이 우리 서비스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막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120명 정도 있죠. 그리고 여기 70명 정도 되죠. 80명. 그러니까 엄청 이제 큰 회사분들인데, 저희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합류했을 때 6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로 저희가 40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명 정도의 규모도
한 명 한 명의 실수가 다 티가 나요. 서비스에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언제든 개진하면 어느 직급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커밋합니다. 다 이견 없으면 커밋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후훈 중에 1번이 제가 어딩한 건데 5초의 불편함 때문에 5일 고생하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이디어 내는데 완전 별로야.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면 그대로 가잖아. 이견이 없으면 우리는 가는 게 문화니까. 근데 그럼 5일 동안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5초 안에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 예. 심지어 저희 대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깔 때도 있고 제 아이디어도 거의 잘 채택이 안 되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뭐 좋은 의견 내면은 커밋을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요. 되게 많이 내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앱 포함해서 비대면 진료 어플을 사용한 비용을 전액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써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소합니다. 그 해당 팀장이 1차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임원진이 2차 면접을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인재인 경우에는 1차 면접을 보자마자 바로 2차 면접을 연이어서 보고요. 그 다른 회사가 채갈까봐 되게 그 인재를 모시려고 굉장히 저희는 을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대표도 납작 엎드려서 제발 와주십사 하는 그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저희는 결과를 내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 얘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리딩한다라는 건 내가 이거를 뭔가 뭐 조직장이 돼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과를 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빌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대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태스크들이 생기고 그 태스크들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유기적인 레고 블럭 쌓듯이 쭉 복합적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되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나게 저성과를 낸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으로 그 큰 프로젝트와 더 큰 프로젝트에 연쇄적으로 차질을 미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뭐 블레임하는 문화는 없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나 때문에 이 태스크가 이제 엎어졌다는 것에 대한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지원을 할 때 저희는 모든 걸 다 지원해 드리지만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면 많이 울고 뭐 그렇습니다. 로통 무섭네요. 그렇군요. 네. 네, 강남 언니는 채용 말고 저희는 인재 영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재를 모신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인재 영입 프로세스라고 하면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구인난이 스타트업 세계에서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뭐 티타임이라도 하고 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추천을 많이 받거나 저희가 뭐 링크드인 같은 걸로 많이 찾아서 좀 컨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강남 언니의 인터뷰에서 약간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의 성과 이런 것보다는 그 이 팀과 협업을 잘할 동료를 가장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티타임이나 이런 캐주얼한 미팅이 잡히면 그런 곳에서는 실무자가 가서 혹은 대표가 가서 그분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혹은 경험에 대해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저희는 인터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저희랑 티타임 하신 후에 저희 회사 면접 보실 의향이 있냐 최종 결정권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 강남 언니 가고 싶다 인터뷰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하루에 1, 2, 3차 인터뷰를 다 봐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다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1차, 2차, 3차에서도
1차에서는 실무를 하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에 대해서 이분은 너무 완벽하다라고 이미 검증이 된 분이면 1, 2, 3차 전부 다 다른 직군의 분들이 인터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사내 변호사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홍보를 하는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협업을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서 내가 질문을 드리면서 내가 이분이랑 향후에 일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분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없을까? 뭐 약간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인재를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그 팀의 성과 그리고 그래서 협업을 중시하는 이유가 지금 조직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서 마케팅팀, 디자인팀, 뭐 개발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목적을 중심으로 팀이 모여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언니의 결제 기능을 개발하고 여기서 뭐 유저들이 결제를 하게 한다라는 목적을 뭐 한 6개월 정도 가진 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디자이너 1명, 개발자 1명, 기획자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팀 안에서 굉장히 다른 직업에 있는 분이랑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업무 요청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인재를 모시는 과정에서도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그 협업 핏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재상으로 보고 있어요. 다들 좋군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무조건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 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저희가 이렇게 모시는 편이고 똑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그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저희 팀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내일 바로 5시 반 경영진 바로 인터뷰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들 뭐 서로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막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뉴스 보셨나요? 그 누구 어디지? 그 뭐 회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 뭐 A 스타트업이 B 스타트업 그 빌딩 1층에다가 뭐 B 회사 개발자 분들 우리 회사 오십시오 1.5배 드립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엑스밴드 봤죠. 그거.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뭐 노력들 그걸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되게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뭐랄까 저희도 사실 그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분이 본인의 역할을 매우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 서비스 써봤어요. 뭐 어떤 역할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뭐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해보면 아는데 사실 막상 들어오면 되게 처음에 뭘 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을 업무나 자기가 지금 뭘 잘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진짜 한 분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해서 검증을 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저희가 모셨던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역할과 닥터나우에서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틀린 분도 있는데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이분이 지금 그냥 내부에 안 들어와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지 본인의 롤을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저는 뭐 이거 디자인 이렇게 해왔고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고요, 저는 이거 디자인 감이 좋고요, 뭐 UX가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럼 닥터 나와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UX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걸 막 이렇게 딱 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되게 심플하거든요. 저희가 재밌는 건 저희가 꼭 그러니까 1차 미팅, 2차 미팅 하는데 1차 인터뷰 때는 경영진보다는 그 담당 해당 팀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그분과 같이 협업해야 될 그러니까 완전 주니어여도 1차 면접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분들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합이 맞는지 이분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1차적으로 검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주니어이신데 그 주니어가 리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1차로. 왜냐면 본인이 앞으로 이제 자기 리드 하실 분인데 그냥 주니어도 그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너네 코로나를 기회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로톡도 그렇고 2012년도에 설립하셨죠. 그러니까 되게 다 요즘 나온 줄 알아요. 요즘 화두가 되다 보니까 다 요즘 나온 줄 아는데 저희 회사는 심지어 코로나 그 창궐하기 이전에 만들었어요. 설립을 했어요. 2019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원격으로가 된다고 봤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향후에 원격으로도 국내에서 정착화가 되겠다. 그 1년으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빨리 온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시적 허용이 될 줄 몰랐어요. 저희는 예측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한시적 허용이 됐고 지금 법 제한은 안 돼 있지만 이미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가 그 3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규제로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급증한 건데 저희는 앞으로 그 정부 당국이나 또 우리나라의 문화 그 특성상 약간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하는 걸 봐왔어요. 사실 타다의 사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날카롭게 뾰족하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그래도 보건 당국이나 정부 당국의 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상 수용을 하고 일단 법제화를 시켜서 진입을 하고 수정을 하더라도 한 1, 2년 후에 한번 더 돌려보고 수정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항상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국민 건강을 저희가 그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누르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촘촘하게 만드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부터는 그 고위험군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정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뭐 비아그라 뭐 이런 좀 고위험군 신경 약물들은 금지가 돼서 사실 저희가 안타깝긴 해요. 그것도 왜냐면 환자의 경중을 사실 그분들도 다 환자인데 환자의 경중을 사실 국가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다른 분들이랑 다 똑같거든요. 아프고 힘든 거는 다 모든 환자가 똑같아요. 그 탈모 환자도 똑같거든요. 사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건 뭔가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이거 뭐라도 이게 규정이 생겼다. 원래는 이걸 우리를 인정 안 했으니까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 이게 규정이 생겼다는 거는 그 우리를 조금 제도적으로 바라봐 줬다. 비대면 진료를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강남 언니라는 서비스가 혁신이야?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앱에 광고만 실은 것 같은데 의료 광고만 실은 것 같은데 너네가 혁신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은 꼭 우리 같은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 서비스 시장에서는 무조건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응당 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답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굉장히 과거에 뭐 불법 브로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성형외과에 뭐 단체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유령 수술 문제도 있어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강남 언니도 이런 의료 정보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랑 공급자 간의 비대칭을 계속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면 그 대한의사협회라는 협회에서 그 협회 중에서도 소수 집단에서 여기는 불법 앱이야. 뭐 여기는 환자를 알선하는 비즈니스야. 절대 뭐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는 분야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저희가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뭐 누구나 정말 의료 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거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 저희도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채용 얘기도 나와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언론 홍보 업무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협력, 대관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 문화 쪽을 잘 알리는 조직 문화 브랜딩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고 또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또 함께 일할 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쪽이랑 대관 쪽이랑에서 제가 같이 일할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 분들도 저희가 인턴 분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강남 언니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거의 채용 공고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클릭해서 지원해 주시면은 네, 제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겠네요. 하루 광고비를 내야겠네요. 마무리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록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중에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해본 스타트업이 저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송을 당해봤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또 고발하고, 무혐의를 받았지만 또 고발하고,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단계를 저희는 다 거쳐봤거든요. 이거는 현행법으로 저희를 불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불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두려면 고발된 상태로 묶어놔야 됩니다. 뭐 언론 기사를 많이 보시겠지만 어떤 기업 고발당했다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게 과거에 여러 차례 무혐의를 받거나 불기소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이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굉장히 로키로 변호사들과 싸우지 않고 좀 납작 엎드려서 가는 전략이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저희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저희를 규제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불법이 되지 않으니 저희와 어울리는 변호사들에게 야 너네 쟤랑 놀지 마, 쟤랑 놀면 징계야 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 소원을 걸었고요.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대한변협의 이런 행위들이 협회들을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자 단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제 혐의로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변협의 불법성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협회가 마음만 먹으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균열을 내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공인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책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있는가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반대되는 조직의 모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싫어서 나 스타트업 가고 싶어, 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싫어서 나 스타트업 가. 스타트업 왠지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내 개인의 워라밸이 지켜질 것 같아. 뭐 복지도 되게 빵빵할 것 같아. 라는 환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거든요. 오셔서 우리 회사 왜 식비 닥터 나오는 무제한이라는데 왜 강남 언니는 왜 10,000원이야? 약간 이렇게 비교도 하고 막 불만을 내세워요. 아니면 뭐 이거는 되게 단순한 불만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고 우리 회사는 역시 별로야 이러면서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본인이 처음에 이 조직에 들어올 때 각오를 했던 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자유로운 뭐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스타트업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아직은 굉장히 뭐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고 아무 체계도 없는 이런 조직에 가서 내가 이런 뭐 복지도 뭐 이상하면 내가 바꾸고 이슈 레이징을 하고 내가 많이 바꿀 거야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거나 그러니까 티가 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특별하게 그 과거에 엄청난 뭐 경험을 했거나 뭐 엄청 뭐 화려한 대학교를 나왔거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로 몰입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티가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 그분이 지금 뭐 회사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없고, 또 그분도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또 생존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단골 면접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결핍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창한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은 결핍 덩어리거든요. 대기업이나 뭐 지금 안정적인 공공기관에서라면 당연히 있을 법한 이른바 백오피스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리소스 하에서도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결핍을 어떤 마인드셋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극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얻은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게 좀 회고적으로 보면 그러한 답변을 잘 했던 분들이 회사에 오래 계셨고 좋은 성과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없는 매력들이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게 결핍이거든 사실. 내가 없는 걸 갖고 싶은 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니어 분들이나 인턴을 뽑는데 뭐 사실 그분들이 롤 어떻게 아냐고 인턴을 뽑는데 그분들한테 경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원하는 매력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닥터나우에 얼만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현실에 사실 쪄들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이거 어떻게 막지 계속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서비스에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험도 없고 업무를 안 해봤어.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냐? 생각이 되게 좋아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디어를 많이 이끌어내 보거든요. 인터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 때 이렇게 뭐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면접 때 이렇게 어깨차나 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거 한국에서 1년 동안 몇 병 팔렸을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항상. 근데 제일 제가 너무 좀 안 모시고 싶은 분은 진짜 모르겠다고. 그 사실은 저랑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정답 저도 모르거든요, 몇 병 팔렸는지. 근데 그분의 사고 구조와 그분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응변 이렇게 대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저는 막 10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돌발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뭐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하고 10분 동안 생각도 하라고 해요, 그냥. 근데 10분 동안 되게 잘 준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고와 그다음에 그 의견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약간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 제가 사실 아이디어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전 다른 건 잘하는데 약간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많은 분들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런 입법이 일어났던 건 택시기사분들이 여러 분 분신 자살을 하셨던 거고, 분신 자살을 하셨던 가장 강한 동인에는 말씀하셨던 본인의 면허증 거래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제일 치명적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타다가 좀 나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거나 혹은 택시 면허를 어렵게 구해서 시장에 진입하는데 법에 예외 규정을 동원해서 그 라이센스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 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피해는 기존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분들이 고스란히 져야 됐던 구조죠. 이거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스타트업이 성장함으로써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작은 기득권들, 본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고 있던 어떤 게 사라진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톡의 문제로 만약에 돌아본다면 이런 거죠. 타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택시 기사들의 면허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로톡이 아무리 성장해도 변호사 라이센스의 가치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플랫폼의 특징은 라이센스를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이 아무리 커져도 저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변호사 시장에 법률 서비스 공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용을 낸다던가 상생안을 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타다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신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로톡은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뭔가 불법이 아닌 상황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집단이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갈등에서는 뭐 밥그릇 뺏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타다 같은 경우도 그 택시 기사님의 그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텐데, 사실 강남 언니라고 한다면 의료정보 플랫폼이 의사들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밥그릇을 뺏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서 그들한테 그들이 지금 플랫폼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부터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피해를 얼마나 보상을 하고 상생을 어떻게 하고는 이 이해가 정말 같은 선을 달리게,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평행선을 달린 채 계속 플랫폼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이 겹쳐져야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중기부나 뭐 이런 과기부나 이런 정부에서도 전문직역 플랫폼들을 정부에서 뭐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각 이해관계자로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 언니는 저희는 합법적인 면에서 지금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이 플랫폼이 불법이 되려면 저희가 뭐 특정 병원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앱에 위에 계속 배치해 놓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지호 이사님이 그 엄보 원장님한테 이제 몇 명을 이제 시술을 체결을 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그 의료법에 있는 조항이 위반이라서 불법 플랫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2018년에 그런 플랫폼이 존재했어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플랫폼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단순히 의료 광고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결제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 비즈니스로 볼 수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사협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얘들 불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통 자체도 크게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게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선을 맞춰야 그 말씀하셨던 뭐 합의점이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정부의 주무부처라던가 뭐 관련된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이런 기관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각자 이해도를 맞추는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플랫폼들이 지원할 수 있게, 또 안전한 울타리에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협의 과정은 아주 복잡하겠지만
그 안건은 되게 심플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가 원래 안 되는 이유가 한시 허용 그 이외에 안 되는 이유가 의료법, 약사법입니다. 근데 그게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진료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약사법은 조제는 약국 내에서 수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간에 대한 명시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 1961년인가 그게 제정이 된 법인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우리가 옛날에 약장수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상인들이 밖에 나와서 약을 팔고 하는 행위를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약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약국 내에서만 이거를 팔아야 된다, 조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인 것 같은데 아주 지독하게도 지금 한 60년 동안 이제 안 바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그냥 비대면 진료를 그냥 허용해서 그 공간의 제약들을 좀 그 조항들을 이제 삭제를 해주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솔루션은 되게 심플한데 뭔가 그 합의 과정은 되게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희가 안을 먼저 냈어요. 사실 저희를 규제를 해달라고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그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해칭을 할 테니까 우리를 규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이제 저희를 이제 우려할 때 첫 번째 약국이나 병원에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병원들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의 변질 우려가 있다. 배송 시에 약의 변질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시장은 되게 빨라요. 아주 빨라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막 콜드 체인 뭐 해가지고 막 그 약간 영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약 배송 시스템도 이미 저희 말고 다른 업체가 이미 개발을 했고 저희도 바로고랑 부릉이랑 이미 저희가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이나 안전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MOU를 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쿼터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당 비대면 진료 수를 쿼터제를 도입하면 쏠림 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병원이라도 사실 제외를 했었어요. 근데 대학병원을 저희가 이렇게 오픈해놔도 활성화 시켜놔도 결국에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또 똑같아요. 저희 서비스의 본질은 진료받기 위해서 1분, 2분 진료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비했던 이 걸음들, 그 병원에 가서 30분 동안 대기를 해야만 의사 선생님을 보고 처방을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저희가 봐드린 건데 대학병원은 똑같이 30분을 기다려서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개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매칭이 훨씬 잘 돼서 아예 지금은 대학병원은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비대면 진료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300만 건이 넘었는데 개인 병원,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비율이 76%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사회에다가 알리고 있고 또 로톡도 저희 그렇지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내에 리걸 테크 협의회 맞죠? 만드셨고 저희는 그 안에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는 사실 동종업계인데 사실 경쟁 업체들이잖아요. 네, 경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공동 대응도 되게 잘하고 서비스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논의들을 되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업을 3번 말았거든요. 제가 대표로 사업을 3번 말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봐요. 지금은 어떤 컨텐츠도 잘 안 봐요, 사실. 근데 저한테는 사실 성서가 있습니다. 성서. 군주론부터 시작해서 마키아벨리즘을 해석한 로버트 그린의 법칙 시리즈를 되게 힘들면 항상 봐요. 그 권력의 법칙, 그 전쟁의 법칙, 그다음에 그 유혹의 기술, 그리고 인간 본성의 법칙 요즘에 나왔던 그 법칙 시리즈를 계속 보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변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동기부여를 되게 얻을 거고 힘들 때마다 항상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은. 그리고 그때 힘들었을 때는 유튜브에 그 체인지 그라운드 그 신 박사님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힘을 좀 많이 얻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하루 리포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데일리 리뷰라고 하는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노션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 제가 하루의 평가를 제가 다 해요. 점수 매기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제가 한 1년 동안 하고 저희 대표는 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사람한테서 많이 얻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스타트업 씬에 꽤 오래 있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 창업자를 찾아가고 혹은 어쩔 때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으면 조직 문화를 잘하는 HR 전문가를 찾아가고 아니면 지금 규제 대응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배로서 경험을 했던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되게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조직에 속해서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이거를 해결하면 나는 되게 자랑스럽게 퇴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놀라셨네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도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때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네트워크가 정말 많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 PD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분한테 그냥 메일을 보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방송국에서 파업하잖아요. 그럼 그 파업 현장에 찾아가서 명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진로 고민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좀 상담을 했었고요. 그때 받았던 영감이랑 들었던 응원 아니면 그때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동기부여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로잉 컴퍼니에 와서 기자 스킬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PR 팀도 세팅해야 되고 대관 업무도 빌드업해야 되고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미 큰 업계 형님들 자리를 잡은 토스라던가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야놀자에 계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누구고 이런 고민이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5분이라도 좋으니까 통화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십니다. 2시간, 3시간 밥도 사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동기부여가 진짜인 것 같고 진짜 지식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 유튜브 활용을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딱 느껴지는 전율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제가 어렵게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받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콜드메일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스타트업에서 창의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요. 예를 들어 법률 시장을 혁신하겠다. 로톡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전에 시작했던 사람, 그 이후에도 생각했던 사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사라졌던 경우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거의 100개사에 가깝습니다. 아이디어 차원까지 다 하면. 그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액션으로 옮기지 못했던 거죠. 훨씬 더 치밀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작은 혁신들을 쌓고 계속 쌓아서 어느 순간 경쟁자들이나 카피캣이 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거는 창의력의 힘이 아니라 그냥 꾸준한 실행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기어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어떤 창의력이랑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거를 작지만 조금씩 발전시키려고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스타트업에서 정말 귀중한 인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창의력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일할 때는 많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창의력이 없는 일을 하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의력이라고 하면 되게 과학적일 것 같고 번뜩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엄본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창의력을 내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요하게 몰입을 하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창의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창업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아주 많이 했으면 그분이 굉장히 장기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은 것과 그 창의력으로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집요하게 본인이 파고드냐, 이게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